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전남도의 반쪽짜리 공모 절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도민공청회에서 전남 동부 지역의 여론은 공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고요. 인구 수나 재정 기여도 면에서 동부권의 의대가 신설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21일부터 3일간 고흥, 영암, 장성에서 도민공청회 예정돼 있는데 의대 신설 관련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 해소는 요원합니다. 최근에 순천대 공모 참여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김문수 의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술렁이고 있어요. 지방선거를 내후년 앞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의 입장 변화에 대해 순천시 의회 속내도 참 복잡해 보이고요. 전남 지역 최대 현안이 갈피를 못 잡는 사이에 호남 지역 유일하게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민영배 의원 고배를 마시면서 중앙정치와 지역 현안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정부는 집안 싸움을 방관하며 싸움 구경을 하고 있고 지역 정치도 널뛰기를 하는 상황에서 수십 년 묵은 수건 사업이 해결되도록 전향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대승적인 논의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털어보러 오늘은 좀 긴급하게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 모시고 털어보러 진행하고요.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마무리해보죠. 8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순천 지역구 김문수 의원 전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 설립 공모에 순천대 참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전남 동부 지역 정치권이 의대 공모 불참 기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진단이에요. 네, 국립 전남 의대 설립과 관련해 전남도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 공모 절차가 순천갑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이 최근 공모 절차에 순천대학이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전남 동부권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천대의 공모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공모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전남 동부권 지역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 공모 참여에 대해 그동안의 이 반대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의대 설립 지역과 대학을 결정해 정부에 추천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 주관사가 최근 순천에서 개최된 공청회 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면서 김문수 국회의원의 공모 참여 입장 표명이 지역의 내부 분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의원 저희가 지난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만 그 공모 참여 필요성에 대한 입장 표명 이후에 지역 정치권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비판적인 입장이다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지역 일부에서는 김문수 국회의원의 이번 입장 표명이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순천시와 순천대학이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모 진행에 반발해 전남도의 회동 요청을 거부할 때 김문수 국회의원이 김영록 전남지사와 비공식적인 회동을 갖는 등 김문수 의원의 공모 참여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의 의대 설립 공모 참여 입장 표명에 대해 전남 동부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각각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여수갑 주철현 의원의 경우 자신은 애초부터 공모 방식의 경우 이 대통령이 전남지사에게 추천하라고 했으니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혀왔다며 김문수 의원의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문금주 국회의원 역시 이 김문수 의원 입장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발언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순천대가 공모 절차에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울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김문수 의원의 입장을 페이스북이나 언론 등으로 접했지만 구체적인 사유 등을 직접 듣지 못했다며 판단을 유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문수 순천갑 국회의원의 공모 참여 입장에 대해 광양이 지역구이자 순천시 해령면 지역구를 같이 겸하고 있는 권양엽 국회의원은 이 김문수 의원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히며 김문수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권양엽 의원은 언론을 통해 김문수 의원이 주장하는 공모 불참은 의대 유치 기호를 0%로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힘을 실어야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며 김문수 의원을 직접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문수 의원의 입장 표명 이후에 순천시 순천대의 입장 변화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보면 순천시 의회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대 유치 특위에서 뭔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요? 네, 김문수 국회의원 공모 참여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순천대학교는 의대 정원 배정 준비 등 교육부에 별도로 의대 설립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순천대학 측은 언론을 통해 김문수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되고 이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대학 차원의 입장 변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천대학과 함께 이 공모 불참 입장을 고수해온 순천시 역시 공모에 대한 불참은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지역사회가 이미 함께 협의한 사안으로 공모 참여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순천시와 순천대학이 아직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수 요인은 순천시 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인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순천 시민들 역시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변수 요인이 순천시 의회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순천시 의회는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발벗고 나섰고 또 자체적으로 의대 유치 특위를 구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삭발까지 진행하며 전남도와 대립관계를 유지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순천시 의회 의대 유치 특위의 내부의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의대 특위 내부 특정 민주당 의원이 8월 20일 그러니까 내일 의대 특위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순천시 의회 의대 유치 특위 내부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려는 움직임이 그동안 특위 내부에서 입장문 발표 여부나 그 내용이 사전에 전혀 거론되지 않은 사안으로 갑작스런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민주당 출신 일부 의원은 민주당 김문수 지역구 위원장의 공모 참여 입장 표명 이후 의회 특위가 동조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온 의대 유치 특위 활동의 결과물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으로 갑자기 정반대의 입장으로 선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특위 내부의 논의나 회의를 거치지 않은 이 특위의 공식 입장 발표 시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순천갑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의 공모 참여 입장 발표가 그동안 공모 불참을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발표를 한 이후 지역 주민들이 더욱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이야기를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공항이 항공기 운항 편수 축소로 이용객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여수 상공회의소가 국토부와 국회, 여수시에 여수 김포 간 항공노선 증편 건의서를 전달했어요. 네, 여수 상공회의소가 최근 여수공항의 여수 김포 간 운항 편수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해당 노선의 운항 노선 증편을 위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국회, 여수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건의서를 통해 석유화학이나 철강, 관광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광양만권 경제가 최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원재료 가격 인상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사회 간접자본 투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수공항에 김포 항공노선 증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이 광양만권은 율촌 용복합 물류단지 조성이나 2016 세계 섬 박람회,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등 관광 특수나 지역 SOC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 공항 등 광역교통망과 관련한 사회 간접 자본은 여전히 광역시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교통 낙후 지역으로 남아있다며 관계부처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여수상공회에서는 여수공항은 지난해까지 취항해 오던 항공사 일부가 국제선으로 노선을 변경하며 여수공항 취항을 철회했다며 항공사는 현재 재정지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여수공항 취항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김포 간 노선 증편을 요구한 여수공항은 과거 일평균 22편의 항공기가 취항 운항했지만 최근 운항편 수가 크게 줄어 하루 평균 10편 수준으로 공항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전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전 예고를 저희가 못 드렸는데 좀 긴급한 시간을 가져서 이번 월요일을 좀 꾸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여수를 찾은 이하경 국회 부의장과 함께 또 모신 김에 저희가 언제 또 이 부의장님을 또 모셔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꾸려가 볼 텐데요. 미리 공지 말씀드리면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지금 사전 녹음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차에 또 착오가 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사전 녹음으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모셔보죠. 이하경 국회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일단 부의장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또 모시게 됐는데 시민단체 대부로 불리시면서 이 전남 동부 지역이랑은 인연이 또 보통 인연이 아니시잖아요. 네, 네. 여수 순천 Y 총장님도 하셨고, 네. 예, 그 대우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시민단체 선배로서 시민단체 선배. 예, 한 20, 30년 전에 여수 순천에서 YMC 사무총장 했고요. 네. 그동안 삼려 통합이랄지 또 여수 시프린스호 사건 유조선 그 기름 오염 때 그때 제가 여수와의 사무총장 하면서 그 대응을 하셨었군요. 대응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분들은 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 삼려 통합도 어려웠는데 그때 특히 여천 지역의 반대가 셌죠. 여수가 다 먹는 거 아니냐. 근데 예. 지금 해보니까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뭐 저에게는 또 이제 여수 지역의 또 선배님 같은 그런 또 네.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여수 얼마 만에 오셨습니까? 뭐 여수 사적으로는 가끔 오고 자주 오는데요. 공적으로는 처음 왔습니다. 이번에 어떤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소개 좀 우리 해주시면. 주철현 의원님 여수 갑 지역위원회에서 그 시민정치 강좌가 있는데 오늘 뜨거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셔서 예. 거기서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 참여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예. 그 말고도 이전에도 뭐 Y에서 초청해서 민주주의 강의랄지 이런 것도 네.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여수와에서 또 초청하면 항상 옵니다. 그만큼 또 지역을 사랑하시고 YMCA 비롯한 시민단체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실 텐데 4선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고 계신데 네. 뭐 그냥 보통 일반 청취자분들은 와 그럼 진짜 바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바쁩니다. 네. 오늘 또 공적인 일로 오라고 해서 뭐 와야죠. 음. 또 여수 시민과 여수 지역사를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네. 도움이 되는 일 있으면 항상 서울에서 국회에서 또 여수, 순천, 전남 동부 지역 잘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쁜 시간 또 쪼개가지고 또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그 시민단체 이야기 저희가 잠깐 나눴었는데 아무래도 지역 출신 지역 연고에도 정치인 활약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민 활동에 대해서 관심도 좀 있는지 여쭙고 싶은 것이 요즘에 시민단체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또 겪으셨던 선배로서도 안타까움도 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당이 일단 옛날에 시민단체 하던 일을 이제 제대로 좀 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시민단체 했던 일을 이제 정당이 많이 수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의제에서 시민단체가 굳이 저렇게 열심히 해도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을 시민들이 좀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이후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반대되는 일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네네.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투쟁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다 수용해서 하니까 투쟁할 일은 적어지고 함께 협력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협력하다가 시장이나 대통령이 바뀌면 협력 관계를 끊어버리고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의존해서 활동하다가 황당한 일이 많이 발생하죠.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일이 좀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지역사회를 이제 협치라고 하잖아요. 자치단체 장과 또 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복지 사업이랄지 또는 시민 그 교육이랄지 등등 많이 하는데 그걸 예산을 중앙에서 깎아버리니까 정말 그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황당하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코너 털어불어가 소개를 잠깐 드리면 중앙 이슈를 한 절반 정도 다루고요. 가장 또 한 주간 이슈가 됐었던 그리고 지역 이슈도 좀 뜨거운 이슈들 한 주간 모아서 여쭤보는 그런 시간인데 일단 뭐 중앙 이슈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부의장 맡고 계시면서 중진 4선 의원 맡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의 전반 2년을 어떻게 좀 평가 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한숨으로 시작하시죠. 윤석열 정권은 예. 국민과 토론하거나 협상할 줄을 모릅니다. 모르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옛날 군사정부를 보는 느낌이고 군사정부보다 내용적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민간 옷을 입은 옛날 군사정부처럼 시민과 협치하거나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냥 의대 정원 문제도 아무리 의대 정원 문제 의료개혁을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예.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결정하면 후퇴 없어 하고 가는데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예. 또 최근에 25만 원씩 우리 지역사회 이렇게 골목상권에 죽어가니까 네. 밑바닥에 혈류를 돌리자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걸 단순히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단순히 돈을 주는 복지기금으로 써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로 25만 원씩 준다는 것은 약 13조 원 돈이 흘러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백화점에 이런 데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골목에서 콩나물값, 신발값, 막걸리값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그게 소상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또 다시 다른 상품을 사고 하면 결국은 생태계 실핏줄이 경제계 실핏줄이 돌아가서 실핏줄. 밑에서부터 민생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가 예산을 그런 데 쓰면 안 된다 하는 한마디로 끊어버리니까 이건 민생을 아는지 민심을 아는지 정말 답답한 정권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20건이 넘었잖아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된 네네.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지금 노동법도 2조 3조 개정하자는 건데 예. 대우조선 해양 사건 아실 거예요. 20년 동안 가서 용접공으로 일하는데 월급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으로서 20년 동안 그 임금 받고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그리고 조선 용접공이라는 게 일이 해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그때는 다 잘라버리거든요. 네. 그러다가 일감이 들어오면 또 다시 하는데 옛날 그것이 전부 뭐냐면 원청이 하청 다단계를 두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관리비를 중간에 잘라먹고 주기 때문에 결국은 원청회사 직원과 하청회사 직원 사이에 임금이 격차가 나는 거죠. 예. 그런데 하청업체 사장한테 쫓아가서 그 바지 사장이죠. 월급 좀 올려줘. 뭐 근로조건 좀 개선해줘 하는데 권한이 없잖아요. 월급을 원청에서 주는 돈만큼 잘라서 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근로자들의 지위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내려주는 원청과 협상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요구고 또 손해배상을 막 무차별로 때려서 막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예. 손해배상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법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보자마자 뭐 이건 그러면 원청회사는 다 죽으라는 거냐 이런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니까 예. 그러면 하청업체 직원들은 평생에 그 월급으로 하루에 일당 얼마에 한 200-300 한 달 벌이로 살아란 말이냐. 목소리 내지도 말고. 예. 예. 그리고 바지 사장 앞에서 협상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로 계속 숨지기고 살아라는 거냐는 항변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지위 개선을 정부가 해주던가 못 해주면 협상할 수 있게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정부는 그 두 가지를 다 방기하고 반대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 정권 잡았을 때 왜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거부권 남발하게끔 하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문재인 정권 때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문재인 정권 돌아서 생각하면 5년이란 짧은 시기에 2, 3년에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52시간 노동제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52시간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국가가 난리 났잖아요. 언론에서. 예. 나라 망할 거냐?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좋다는 거냐? 경제가 전 불황에 떨어지면 책임질래? 노동자 일자리가 사라진다. 근데 52시간제란 그 어려운 것을 해냈고 또 최저임금 1만 원, 또 비정규직 공공 분야에서 정규직화 그런 여러 가지 큰 과제들을 했습니다. 그때 노사정위원회도 만들어서 타협하게 했고 예. 근로감독관도 세게 해서 한 800명 정도 있던 것을 1000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2, 3조 개정까지는 불과 5년 사이에 다 해낼 능력이 없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동부 지역, 전남 동부 지역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산업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분들 뭐 20만 노동자라고도 하는데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 아무래도 이어간다면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향후 어떤 전략을 좀 내세우실지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노사 여야 합의 안 하면 다 거부권을 치겠다고 하니까 네. 또 칠 텐데 그러면 정부가 법 취지를 다른 방식으로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교섭권도 없고 그러면 영원히 저임금으로 살아란 말이냐. 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져와 다 이런 반응이잖아요. 여당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반대하고. 네.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임금을 보장해 줄 거냐 하는 대안을 가지고 거부권을 치든지 해야지. 아무 대안 없이 계속 거부권만 하면 그러면 그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 저임금은 누가 해결해 줄 거냐.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라도 고치자고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통령이 제고해야 됩니다. 제고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노란봉투법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해보고 또 많은 또 현안이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시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오늘 서울 경선이 있었습니다. 92.43%로 또 이재명 후보가 1위. 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거의 뭐 된 것이잖아요. 그 당에 경쟁될 만한 분이 안 계시니까 예. 처음부터 다 예측한 거죠. 현재 민주당을 잘하는 분들은 현재 이재명을만 가지고도 전국을 끌고 나가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민주당은 전부 동감하고 있거든요. 이재명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없으면 더 안 된다. 예.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자. 예. 1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 게 호남에서의 흥행은 있었는가? 민주당이 너무 호남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요 이야기는 이번에만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신지. 그 민주당에서 호남 민주당 당원들이 제일 수준이 높은 전략적 투표를 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예. 이분들은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경선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건 안 나가건 이재명 대표가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켰을 때는 항상 2위 후보를 세게 밀 사람이 있을 때였습니다. 더 개혁적인 후보가 소수파였을 때, 그리고 주류가 다수파가 안정적일 때, 그러나 덜 개혁적이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면 2023년도, 2003년도 소위 노무현 돌풍 파동을 일으켰을 때, 네. 그때는 소위 김대중 대통령의 주류인 한화갑 대표라는 분이 후보가 호남 후보가 있었죠. 그래서 호남에서 당연히 호남 후보가 1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노무현 후보라는 정말 제3 후보, 그 하위 후보를 개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민주당 우리 당원들이 호남의 당원들이 저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위 후보를 주류 후보로 엎어치기 할 때 민주당이 항상 호남권이 앞장섰습니다. 네. 호남 돌풍을 일으켰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하위 후보가 아닙니다. 네. 주류 후보니까 이재명은 내가 나가든 안 나가든 되는 거야. 해서 저는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남에서
뭐 무관심한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고 이재명이 되는 후보야. 이재명 가지고 완전치는 않지만 이재명 역시 1등 후보야 하는 거 알고 있었던 호남 그 후보들이 이변을 일으킬 만한 뭐 변수가 없으니까 저는 조용하게 넘겼다고 봅니다. 뭐 현명한 유권자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고 뭐 비토만 놓는 게 호남 유권자는 아닌지라 뭐 진정성이 있고 호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가서 투표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늘 비토만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무난하게 호남에서 돌풍 없이 무난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반면에 최고위원 참 지도부에 호남 출신 의원분들이 들어가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당원들이 정말 적극 지지층이 많은 당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호남 노무현 돌풍 때부터 계속 진화하고 있는 그 민주당 당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세지면 세졌지 저는 약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딸들이라고 뭐 예를 들면 폄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 했나요? 그때 정말 추울 때 노란 목도리 팔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전국 선거를 따라다니면서 지지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점점 더 세를 강화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그게 이제 뭐 너무 지나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적극 투표층, 적극 지지자층이 있는 후보가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만들어낸 이 선거에서 결국은 그들이 좋아하는 후보가 누굴까 생각하면 개혁적이고 또 뭔가 신화를 만들 만큼 열정도 좀 있고 그런 분이어서 대선 후보는 물론 최고위원도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하남 후보 중에서 호남 지역을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그럴 만한 후보들이 적었다 하는 그런 현상이고 호남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이제 개개인의 정치인들이 이제는 그동안은 열심히 뭐 국회의원으로 활동 외에도 대중 활동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호남이니까 다 밀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안 될 일이고 좋은 정치인이면서 인기 있는 정치인이 돼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숙명이긴 하네요. 그러면. 그리고 대중이 어떻게 인기를 많이 얻고 사랑받을까? 이건 사실 정치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이제 호남에서 많이 나와야 되겠죠. 뭐 호남에서 시민 활동도 하셨고 또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이 조금 더 진정성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요. 저희 중앙 이슈는 마무리하고 지역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이어가겠습니다. 여수를 또 찾으셨어요. 이하경 국회 부의장과 함께 17일 토요일 4시부터 사전 녹음으로 인터뷰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겠죠. 부의장님 여수 순천에 계셨을 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게 인구가요. 여수가 27만이 무너졌고요. 지금 다 죽겠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요 인구 소멸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상황을 목도하고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수도권 일극화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수도권이 참 대한민국이 최소한 몇 개 권역으로 아주 균형은 아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극이 있고 부산 영남으로 한 극이 있고 충청 대전 그리고 호남권 이 정도로 거점으로 발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서울 수도권이 거의 80% 부산의 유통업체들 그 대형 마트들이 다 지금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제2도시가 그럴 정도면 충청권은 그나마 이제 서울 경기하고 붙었으니까 가까우니까. 좀 낫고 네네. 호남권이 가장 타격을 크게 보는 거 아닌가. 가장 멀죠 또. 가장 멀고 교통편도 안 산업이 좋고. 가장 적고. 예.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관광산업 정도
남아 있는데 관광 산업 가지고 그 지역 균형과 그 지역 소멸을 막기에는 너무 어렵다 한 느낌을 갖고 제가 지금 수도권에 살지만 수도권이 갑자기 지금 더 힘이 세졌습니다. 느끼세요 실제로도?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번 그 지방선거 공약에 예를 들면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그걸 지하화 공약을 했거든요. 예. 그건 꿈도 못 꿨던 일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거기서 하니까 우리 당도 했거든요. 수도권에 그리고 철도를 지금 더 깔고 있잖아요. 뭐 GTS니 뭐니 뭐. 지금 GTX 깔고 있는데 네. 현재 국철 1호선 지금 서울에서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네. 그런 도심의 구간을 전부 지하 공간으로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그만큼 수도권 파워가 세졌다. 그만큼 수도권으로 밀리니까 지하로 늘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아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편의를 예.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사는데 또 편의 제공 안 하면 또 민원이 생기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그만큼 정치적으로 실제로 사회 경제적으로 수도권의 힘이 세진 거죠.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몰리면은 수도권으로 다 몰리면은 관련 시설 더 만들고 다 잘 확충을 할 텐데. 그럼 지방에 사람 누가 살고 그러니까요. 수도권에 사람들 미어 터지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전국 그 지역 소멸 또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네. 수도권에 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일극 체제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사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네. 대한민국은 일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디 분들이요? 정치권 인근에서. 정치권 인근에서. 예.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국토가 짧고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참 지방에서 출퇴근하든지 서울에서 뭐 지방으로 출퇴근하든지 하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야 예전에는 지역 균형, 지역 소멸 방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 현실을 인정하자는 논리까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인정을 해버리자. 예. 그래서 야 글쎄요. 역시 민주당이 그래도 잘 해야 된다. 저쪽 당분들은 지역 소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위기감을 안 느끼는데 우리 당은 그래도 지역 균형을 외쳤던 정당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좀 더 민주당이 더 세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장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전국에 지금 뭐 의대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에서는 전남권의 의대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까지 논의가 번지고 있는데 이 의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먼저 좀 주고 싶으세요? 이것도 답보 상태예요. 뭐 의료계획 한다고 하면서 지역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네. 또 의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뭐 그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예. 다만 이제 전남에서 어디다 둘 거냐 문제는 결국은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전남 지역에서 하나 정해주면 정부에서 그대로 받을 거라고는 판단하십니까 혹시? 다른 지역까지 생각해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요? 말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도지사한테. 예. 근데 말로 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은 곧 정책이죠. 예. 선거 때 공약이나 평소에 하는 말이나 대통령이 하는 말은 믿어야지. 그거 뒤집으면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이제 전남도에서는 공모로 추진해야겠다라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동부하고 서부로 나눠서 다 갖고 싶을 텐데 의대를 주면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대든 대학 병원을 국가가 국고 예산으로 크게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안 된 것은 좀 파격적으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의대가 있으면서 지역 의대 병원이 있을 테고 광주 전남에 전남대나 조선대 의대가 있으니까 거기 분원을 제대로 된 병원을 하나 지어주고 해서 균형 발전을 전남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대통령이 인정하고 해줘야죠. 동부 지역도 산업시설과 인구가 많잖아요. 서부 지역은 또 소외됐기 때문에 더 해달라고 할 거고. 그래서 양쪽에 해달라는 그 민심을 있는 건 사실이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느 한쪽은 주고 어느 한쪽을 안 주면 뭐 우리는 따로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여순 사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시민활동 하셨을 때도 네. 정말 핫한 의제였으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의제까지는 안 올라왔고 의제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서 근무할 때는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예. 그때는 증언체록 하는 단계였어요. 아. 그때 연구소 만들어서 지역사회 예. 연구소, 여수사회 연구소도 있었고 순천에 가면 전남 동부지역사회 연구소 있는데 네네. 그때 처음으로 그 숨어 살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 아, 숨어 계시던 분이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던 시기였군요. 꺼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걸 해보자. 모르게 체록을 시작했던 때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자료집을 발간하기 시작했고 그게 밑바탕이 됐군요, 지금에. 예, 그래서 이제 세월이 한 20, 30년 흘러서 과거사진상 규명 다 됐는데 11구 여순 사건은 소외돼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여순 사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뭐 예측컨대 한 3만여 명 피해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세상이 직접 신청한 사람이 7천여 명? 너무 근데 느려요. 근데 700명밖에 못 했다면서요. 그리고 법은 이번 9월 달이면 소멸된다면서요. 기한도 짧고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건 어떻게든 통과시켜야죠. 최근에 그 국회에서 여순 사건 왜곡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나보셨다면서요. 예, 같이 만나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네. 저희 당은 열심히 할 텐데 저쪽 당도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이건 거부권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거의 한 27분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임기 남은 시간 동안 전남 동부 지역의 현안 뭐 잘 좀 신경 써봐야죠라고 이제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 뭐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이제 저기 접경 지역 철원, 화천, 양구, 춘천을 다녀왔는데 네. 거기도 인구 소멸에 대해서 수도권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아요. 요즘 예. 댐 만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스몰 지역 되면 그 양구군 같으면 이제 군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전남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인구 소멸이 가장 빠르잖아요. 제가 구례에 집이 있는데 제가 30년 전에 그 동네 이사 갈 때는 28가구가 살았는데 현재는 8가구 남았어요. 두 집 빼고는 다 혼자씩 사세요. 10년 후면 다 사라지실 텐데 그러면 그 마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호남이 사는 방법, 농업, 공업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대에 바다와 넓은 농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을 열심히 해서 그 산업단지와 그 근거지로서의 그 재생에너지 단지로 일단 기본소득을 만들어내서 주민들 삶을 지켜주고 그 연관 산업을 이 여천공단 이런 데 새롭게 도입해서 풍력 재생에너지 공단을 또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대체 산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우리 데이터 센터랄지 이런 것도 데려오고 그래서 새로운 활로를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지금 신안 같은 곳에서는 이미 신안군에서 재생에너지로서 마을 단위로 이렇게 이 삶의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노력들 하니까 그런 데도 좀 돌아보고 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환노에 계시니까 또 이제 그런 점에 또 좀 신경 쓰이시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동북권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래도 호남에서 전남 동북권은 그래도 산업 능력이 있고 또 인구가 있는 지역이니까 시민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를 잘 모아서 살만한 도시 또 특히 청년들에게 기본 삶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고 또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면 또 조금이나마 지역 소멸을 막고 또 발전하는 도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서 지방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쪼록 뭐 수도권만큼이나 지역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관심과 애정을 좀 더 부탁드리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이하경 국회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적조주의보 확대 발령에 따라서 적조 예찰 방제 전문가와 함께 시군별 방제 대책을 점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고소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역엔 적조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태죠. 그래서 해양수산과학원과 모안항공대와 협력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어민 7,000명에 대해 적조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면서 긴급 대응에 바빠졌습니다. 지난 9일 적조주의보 확대 발령 후 전남도는 적조 수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조대책본부를 꾸려 비상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고흥에선 정화선과 어선을 확보하고 항도 4,000톤을 살포하면서 초동 방제 활동에 지금 만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고소온이 지속되면서 비록 적조 피해는 없었지만 행정적으로 총동원해 끝까지 적조 피해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해상풍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전남풍력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와 함께 싱크탱크를 꾸렸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엔 전남풍력산업협회 회원사와 유관 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전문가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풍력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또 인재가 필수적인 융복합 산업이죠. 적합한 정책과 제도가 미비해 산업 현장에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구성한 워킹 그룹을 시작으로 민관, 산학, 해먹과 다양한 영역에 걸쳐 과제를 찾고 정책에도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공급망과 인프라, 또 인력 양성 등 이 세 개의 분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워킹그룹은 해상 풍력 활성화에 필수적인 과업 도출을 위해 올 9월 과제를 선정하고 10월엔 중간 보고와 또 11월엔 전남 풍력의 밤 포럼에서 최종 발표회를 통해 현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실 전남하면 발전사업허가 기준으로 17.3기가와트 설비량을 확보해서 전국 60%를 차지할 정도로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중인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적극 이끌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올해를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본격 추진하네요. 예, 맞습니다. 전남도가 지난 3월부터 인구 대전환 전담팀을 운영해서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이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을 발굴했죠. 여기선 특히 가족과 기회, 유입, 안착, 공존 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해 인구 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인데요. 2030년까지 1조 3천억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스르게 됩니다. 우선 나홀로 가구 시대 해소를 위해서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주력하고요. 또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나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 일자리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시즌2로 지역 중심의 핵심 교육 정책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강화하는데요. 월 10,000원의 임차료로 최장 5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같은 이 정책 단계별 맞춤형도 적극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남도가 또 지난해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참여한 에너지 분야 탄소 중립 포인트제 시행으로 25,000톤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52,900 여세대에서 26,0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탄소 중립 포인트제 하면 가정과 상업에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를 최근 2년간 월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이죠. 이 제도 가입자는 농촌에서 0.1%의 금리 우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입자가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했을 때 국고보조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2022년부터선 에너지 사용량을 3% 이상 5% 미만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한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99,700여 세대에게
14억 2,30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했죠. 앞으로도 직접 찾아가는 가입 홍보단 운영으로 특히 공동주택 가입률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주력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고령자와 장애인, 아동 등 9,800여 명에게 농촌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네요. 예, 말씀하신 농촌 돌봄 서비스는 농업과 농촌, 교육, 문화, 돌봄 등 이 농촌 경제와 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죠. 현재 전남 8개 시군 16개 법인 단체에서 농촌 돌봄 농장이나 주민생활 돌봄 사업을 통해 농촌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농촌 돌봄 농장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등 농업활동과 농촌 지원을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순천 모이라 사회적 협동조합과 또 공생태농원 소양 등에서 직업 재활 교육과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인식 개선에 힘쓰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농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더 확대 발굴해서 적극 지원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양식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 무면허 김양식 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예, 최근 김값 상승으로 무면허 김양식 의장이 덩달아 확산되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김양식 시설 조기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요. 또 민원 증가로 업종 간 분쟁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지금 심할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무면허 양식 시설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 도내 10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양식 설치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무면허 양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환수되도록 해당 검찰청에 처벌을 건의하고 있고요. 또 여기다 민간 주도형 어장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활용해서 조업정보 동향이나 또 불법 시설물 설치 위치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양식 어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